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화요일장 끝났습니다. 막힌 국내 증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시장 모두 밀렸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되면서 갑자기 쑥쑥쑥쑥 빠지기 시작하더니 기관의 매도세를 결국에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에서 온 영향으로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반도체가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체감상으로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 뭐 중국 폐렴이라든지 양자 암호라든지 아무래도 시장이 힘들 때는 확실히 좀 테마주들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되는 것 아니냐. 그거 뭐 5월에 한다 그러다가 또 3월에 한다 점점 빨라져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이게 약간은 좀 시기상조 아니었나. 이제 약간은 좀 그런 분위기가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면서 뭐 국채금리라든지 달러가 또 강세 이런 것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잡았었고 거기에다가 뭐 미국하고 중국도 뭐 화해 하나 싶다 다시 또 싸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보다 좀 더 부담되는 재료들이 많았었죠. 네,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섣불리 대응하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 남이따와 함께 하시면서 튼튼한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종목 신청을 해주시는 동안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SK바이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31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지금 오늘 한 5.6%나 올랐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뭐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사셨던 가격은 아직 96,000원이라 많이 좀 회복을 했구나. 한 또 요 정도 느낌으로 좀 벌줄 수가 있겠고 아직은 한 5% 손실이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바로 참 높은 구간에서도 사셨네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사셨죠. 그렇습니다. 올해 7월에 엑스코프리의 매출 상승이라든지 앞으로의 좀 청사진이 좋을 것 같아서 요 상승세에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매수하신 시점이 거의 꼭지점이 되었고요.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는 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이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7만 원대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워낙에 좀 또 손실도 크셨던 상황이에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 요즘에 힘내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 들리면서 SK바이오팜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시청자님께서는 내년 중반까지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보고 계십니다. 수익 전환 가능한지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키워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어떻게 키워드 잡으셨어요? 네, SK바이오팜 하게 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성장 기대감. 네. 자, 앞으로는 미래가 느껴지고요. 김민준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신약의 힘 엑스코프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엑스코프리 쪽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뇌전증 치료제,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엑스코프리랑 좀 더 자세하게 운용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엑스코프리라고 얘기도 하고 성분명으로 따지면 세노바메이트라고 좀 하죠. 그렇다,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예사가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신약 자체가 진출해 있는 쪽인데 SK 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매출액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98%가 이거 뇌전증 치료제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거의 다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와 관련된 솔리안 패널 자체가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약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3% 정도.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실적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 자체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부분 자체가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또 주가 자체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미국 시장의 예사가 이제 아마 20년도에 법인을 통해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인 매출은 아마
작년도부터 좀 매출액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좀 하면서 보면 이제 건수를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처방 건수를 좀 보게 되게 되면 처방 건수가 급증을 했더라고요.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간 17,300건 정도 좀 되는데 네. 최근에 나온 자료 9월 달 최근에 보게 되게 되면 22,900 정도 좀 되는 거니까. 2배 이상 뛰는 거 네, 같은데. 그렇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7,000건인데 지금 23,000건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한 30-40% 정도 월간 그 성장을 작년 대비해가지고 충분히 성장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사가 이제 이 외에 이제 다른 신약 개발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사 파이프라인은 있습니다. 뭐 조현병 치료제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진행형 고형암 치료제라든가 보니까 7건 정도 파이프라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다른 부분 자체는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당장 지금 이제 가시화된 것 자체는 이제 수면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솔리안 페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판매를 좀 시작하려고 글로벌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쪽이니까 이 네.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되면 추가적으로 예상한 내전적 치료제 외에 매출액에 좀 기여를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당분간 이 내전적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는 아직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자체가 내전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증가가 좀 되면서 실적 성장은 견인을 할 것 같아요. 2029년도까지 보게 되면 내전증 치료제 쪽에서만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좀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올해는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 보면 올해는 한 3천억 대 내년도는 4,900에서 5천억 정도 매출, 그다음에 2025년도는 7천억 정도 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문제는 이 매출 부분 자체가 중국 시장에 회사가 좀 진출해 놓고 있는 쪽인데 중국 관련된 부분 자체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네. 중국과 관련된 부분 자체 내전적 치료제가 여전히 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좀 가셔야 된다면 충분히 좀 업사이드한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상 이제 봐야 되는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PER보다는 매출액 대비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주가 순자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거래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사가 올해도 아마 적자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PER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사가 현재 지금 공모 가격이 39,000원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금 조달한 9천억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예사가 다 현재 자산에 일부 적자가 나면서 까먹어가지고 지금 자본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올해 추정력으로 본다면 3천억이 차이 안 됩니다. 근데 9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동안 2, 3년 동안 6천억 정도 까먹었던 거죠. 근데 내년도부터 이게 좀 흑자난하면 더 이상 뭐 자본은 까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즉 예사가 자본 총계가 현재 지금 올해 연말 기준에서 2,800억인데 즉 예사의 가치는 2,800억짜리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7조 1,000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해 보면 주가 순자산 비율로 즉 자본 내 현재 자산 가치에 비해서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느냐 즉 25배 정도 2,5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비싸네요. 이미 내전증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 기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사가 지금 주당 순자산이 3,500원짜리거든요, 올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앞당겨서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모멘텀 자체가 지금 다시 오랫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기에 약간 이제 완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좀 괜찮거든요. 또 약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은 우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궁금한 게 하나가 그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안 페톨 이쪽은 지금 그 뇌전증 치료제에 비하면 당연히 매출 비중이 적지만 앞으로 그렇죠. 매력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커질 수 있나요? 근데 그 뇌전증 치료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따 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하게 되면 이익률이 50% 60% 대박이거든요. 근데 SK 바이오팜의 그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로 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익률도 그렇게 높지 20% 정도 언저리 정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으면 매출액 대비 50% 이익이다 그러면 매출액이 조금만 성장해도 이익이 급증을 하는데 20% 정도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과거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셀트리온이 초기 단계에 영업이익률이 50%였거든요. 지금 이제 경제 심화가
심해지면서 이익률이 한 30%대 정도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익률이 높으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머지 이제 유럽이라든가 캐나다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일본이나 중남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진출해 있는데 이쪽은 이제 기술 이전 협력 파트너예요. 이거는 더 마진이 더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미국 직접 판매라니까 이익이 좀 되지만은 기술 파트너한테는 기술 이전을 했고 기술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 이전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애들이 판매되면 그 애들이 가져가고 일정 수준 그렇죠. 미리 로얄티를 먼저 받으니까 네네. 떨어져요 더. 아, 예, 그래서 이익률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성장한다 하더라도 예사 이익이 급증하지는 않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가 않은 SK 바이오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번에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신약의 힘으로 해가지고 같은 이제 엑스코프리 얘기 좀 해주시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 뉴스토마토에 이제 기재를 한번 했었는데 저는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연구도 좀 많이 했고 SK 바이오팜 측에서 그 전자공시의 공시도 상당히 했고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다 밝히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 그 박준현님 말씀하셨던 처방 건수가 정확하게 지금 41개월차 기준으로 22,985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약 50% 정도예요. 확실하게 경쟁사 약물에 대비해서 인기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유통망 구조에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국 법인의 엑스코프리정 그 판매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원가가 판매가 0원에 대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공격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SK라는 대기업이 뒤에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대 유통망을 확보해가는 구조에서 좀 앞서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짚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질문 좀 드릴 만한 게 이제 박준영 운용님께서는 사실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번 개인분들이 약간 이렇게 조금씩 뭔가 신호가 오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폐렴 얘기도 있고 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슬슬 이쪽으로 좀 돈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민감한 게 금리화하고 그다음에 R&D 투자입니다. 네. 근데 금리 최근에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금리 인상 국면이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R&D 연구 개발 쪽에 투자를 못 했겠죠. 네. 그래서 시장 자체도 안 좋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술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구 개발이 안 됐으니까 라이센스 아웃도 없었겠죠. 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21년도에 그 라이센스 아웃한 그 규모가 보니까 기술 로얄티가 14조 원이었더라고요. 작년도는 6조 원대로 줄어들었고요. 올해는 제가 9월 달까지 확인할 때 3조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못 갔겠죠. 네.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제약회사들의 주가 흐름과 금리와 비교를 해보면 금리가 올라간 국면 쪽에서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 진행 국면이었던 거고요. 이제는 당장 아니지만 내년도 이제 뭐 빠르면 3월 달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반기 돼도 내릴 거는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아요. 한데 이제 완화 국면이니까 네. 그 국면 쪽에서는 이제 긍정적 모멘텀이 발생이 좀 하겠죠. 다만 투자가 저는 진행되는 시점 자체는 충분히 하반기 정도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유동성 부분 자체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요? 국내 같은 경우는. 다만 네. 이제 탄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선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서서히 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한다면 이제 바이오 종목도 제가 뭐 작년도부터 올해 특히 연초부터 바이오 종목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신 가져야 되는 것 자체는 어떤 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셔야 되냐면 일단은 기술 이전이 가능한 회사, 기술력이 있는 회사.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자금 사정이 여전히 내년 상반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든가 버틸 수 있는 회사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그 바이오 제약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이제 하반기 때 그 증자라든가 전환사채라든가 증자를 다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내년도도 상반기 때도 충분히 또 자금산이 안 좋으면 그런 기업들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이제 대신 그런 쪽에서 자유로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렇게 대형주들 중심으로 되겠죠. 기술적인 회사들. 예. 그런 또 종목들 경우는 이제부터는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약간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 SK 바이오팜은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은 SK 바이오팜은 이제 관건 자체가 앞선 중국 시장인데 네. 관건 자체가 그게 이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중국 시장에 보니까 내전증 환자가 미국이 한 3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내전증이라는 것 자체가 중추 신경계에 잠깐 이상이 있어서 발작 증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300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14만 명이고. 진짜 많구나. 예,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보니까 내전증 환자 자체가 시장 규모로 따지면 거의 뭐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0조 원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10조 원 정도인가요? 10조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30조 원 정도 중국 시장 규모가. 근데 중국은 한방 쪽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내전증 자체를 한방으로 많이 치료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자체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장 규모가 자체가 크다. 근데 중국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시장은 앞서겠다. 2020년도에 가장 먼저 4월 달에 진출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은 그 다음에 2021년도 11월 달에 진출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진출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4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합작사 설립을 통해 가지고 이그리스라는 합작법인을 통해 가지고 진출돼 있어요. 지분은 SK 바이오팜이 약 44% 정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거의 꽤 됐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는 2년, 3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안 나온다는 자체는 뭐가 좀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부분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달에 합작법인한테 진출해서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앞서 이제 처방 건수들이 증가되고 올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품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건데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근데 앞서 있다고 3, 4년 지났는데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게 나온다 한다면 주가가 좀 오버시팅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 순자산 비율 자체가 25배다.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비쌉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 회사 같은 경우는 PER 단위가 12배, 15배밖에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자기 자본율이 무려 100%가 넘습니다. 120%, 130%.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엄청 비싸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적정한 가격 자체가 10만 8천 원 정도 좀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수급도 좀 좋고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10만 8천 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 최근에 보니까 8만 한 4, 5천 원 정도 좀 저점인 것 같거든요. 8만 5천 원 언저리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고 접근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증권사에서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낙폭과대라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 내년에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라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슈에 따른 테마성 움직임에 더해서 조금 더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속된다고 보여지고요. 지속될까요? 네, 올해 계속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중견 제약 업체 위주로 좀 실적이 있는 기업들 내지는 네. 이제 이중항체에서 기술 이전 부분 같은 경우는 ADC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전도 제가 기고를 했고 올해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까지 2개 말고 없습니다. ADC 쪽이 강력한 쪽이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전 같은 거 바이오 시뮬러 지금 특허 만료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조사를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기업들은 증자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들 루플라이나 뭐 네. 하드리마 정도. 단지 이제 SK 바이오팜으로 좀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이요.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상당히 신약 개발에 대한 묻지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안 되면 그만. 이런 인식은 분명히 기업에서 좀 가치 제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평가를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SK 바이오팜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SK 바이오팜을 좀 바라봤을 때 SK 바이오팜의 지금 점유율이 사측에서 제기하는 게 20%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그 평가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 기술 그 신약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게 있는데 RMPV라고 합니다. 네. 총 요건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라인, 두 번째가 R&D 비용, 그리고 성공 확률, 그 다음에 피크 세일즈, 그 다음에 세일즈 커브,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추정, 그 다음에 할인율 추정. 맞네. 이걸로 이제 신약 기술 가치 평가를 해요. 근데 SK 바이오팜은 여기를 다 통과했죠. 왜냐하면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국내 신약 1호예요. 얘기가 완전 틀리고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사측에서 주장하는 이 승인 약물 같은 경우가 보통 60%에서 80%의 마진이 남는데 2025년도 추정으로 엑스코프리정에 관해서 사측에서 주장하는 거 51% 영업이익률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임상 그 3상 가 있는 게 레녹스 가스토 중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리스바메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솔리암페톨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에서 허가가 됐고요.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미국의 SK 라이프를 통한 판매 공급 계약이 벌써 1,100억 정도예요. 그만큼 청구 건수가 올라간다는 거고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원래 SK 바이오팜의 에스코프리정 특허 만료 기간이 2027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특허 만료가 끝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출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회사로 이제 핀펫이라는 UCB 회사가 있었어요. 네. 경쟁사 약물인데 우리나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보험 등재가 안 되면서 제네릭 제품에 밀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엑스코프리전 같은 경우는 내전증에서 유일하게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제네릭 제품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특허 만료가 203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업 마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 제품이 출시된다는 가정하에 2025년부터 매출이 생길 거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임상 3상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는 안 떨어졌어요. 네. 이그리스와 같이 합작법인 설립하고 있는데 2025년 가중하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주장하는 게 1조 클럽 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추정치를 계산해 봤거든요. 순이익이 만약에 1조 클럽 달성 시에 사측 주장대로 되면 3,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주당 EPS라는 게 이제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당 EPS가 4,230원이 되는데 PER 30배를 적용하면 12만 6천 원 정도예요. 이게 이제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추정 주가예요. 네네. 그 증권사에서 내놓은 거는 중국 쪽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단지 이제 SK 바이오팜 예측대로 된다면 신약 특허도 본인들이 더 길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통 마진 구조가 다 확립이 되면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인 임상 파이프라인과 중국 시장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우리 국내 신약 1호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얻고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더 우호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더 가져가셔도 되겠네요. 가격 전략. 시청자님은 지금 내년 전반기까지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단기 전략으로 의견을 써왔고 일단 뭐 수급이 요새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수급 장세인데 투자 의견은 단기로도 보유를 좀 드렸고요. 올해는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봐요. 근데 주가가 이제 프리미엄 선반영 기간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줄 것이냐, 어떤 해에 해줄 것이냐 보는데 저는 본격적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좀 반영을 해주면서 2025년은 대거 흑자로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로도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올해 상단은 저는 11만 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그 전반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고 내년에 금리 인하로 가봐야 되기 때문에 11만 원을 드렸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지지받았던 하단 라인인 7만 4천 원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SK 바이오팜 이 뇌전증 치료제에서 뭔가 의견이 약간 이제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박준현 운용께서는 이 뇌전증 치료제 무기는 있는데 이 무기의 화력이 아직은 좀 개화 중인 그런 뉘앙스가 있으셨습니다. 목표가 10만 8천 원, 손절가 8만 5천 원이고요. 김민준 전문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의 힘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관점이십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단기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7만 4천 원 제시합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보니까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이 바이오 많은 것 같고 그러게요. 반도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지금부터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는 너무 깊이 알고 계시니까 그쵸. 좀 짧게 부탁합니다. 딥해요, 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작은 소나무님께서 오늘 아주 강력했죠. 수젠텍입니다. 오늘뿐만인가요? 이 아, 종목이? 진짜 오늘 22%. 네. 어제도 장난 아니었고요. 네.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데 7,790원에 사셔가지고 수익 잘 내고 계십니다. 3.1%의 비중이라고 하셨고요. 엄청 조금 가지고 계시는. 다 수익 실현 하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소수점까지 나오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어제 오늘 잘 갔는데 좀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질문 속에 폐렴 뭐 이런 것이 질문했었었는데 맞아요. 수젠텍이 또 거기에 또 연결이 또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좀 알아보죠. 운영용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중국 폐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지금 간헐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전개되죠. 네. 아마 2주 전부터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새로운 건 아닌데. 네, 꾸준하게 좀 환자 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뭐 마이코플라즈마 얘기한 것 같은데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네. 뭐 감기 증상보다 기간이 오래 길다는 쪽인데, 근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 이제 코로나처럼 예사가 진단키트만 내주지 않습니까? 네. 수젠텍, 시젠, 엑세스바이오, 과거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대박 칠 때, 아무래도 이거 환자 자체가 이것도 아마 진단을 할 정도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코로나처럼 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예컨대 질병이 심각성이 있으면 걱정이 되니까 우리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 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봤던 중폐염 자체가 네, 네. 일단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 자체가 5% 채 미만이고 어린애들이 많이 한 걸려요. 67%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수젠텍 같이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내가 이거 중국 폐렴에 걸리지 않았나 해가지고 뭐 병원에 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진단키트까지 검사한다든가 그래야지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위더스 제약이라든가 뭐 경남 제약이라든가 종목들은 급등하고 있는데 예, 그 관련 종목들도 제가 다른 방송 진단해 드렸지만 호흡기 질환과 관련돼 가지고 일부 제약회사들이 관련적인 매출 쪽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5% 10% 넘어가는 회사가 없습니다. 약간 스쳐서 예, 그러니까 스친 거네요. 네. 테마성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그렇죠. 잘 팔고 나와야 됩니다. 예, 실적이 안 따라준다. 이게 실제적으로 코로나 국면 쪽에서는 시젠이라도 수젠텍이라도 엑세스바이오라도 종목들이 그 관련 종목,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대박 났지 않습니까? 충분히 갈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실적 이미 코로나 끝나면서 이들 기업들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단기 테마 관점에서 짧게 이슈가 부각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잘 팔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들 종목들이 보면 수급이 오늘 제약주도 앞선 이제 SK바이오팜이라 종목은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들 사는데 이들 종목은 개인 투자가들 사요. 그렇죠? 약하네요. 오늘 뭐 이거 기관 외국 다 팔았죠. 그다음에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젠도 봤더니 개인만이 샀잖아요. 개인 이틀 동안 사고 외국 기관 다 팔고 있고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거든요. 개인만이 샀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개인의 힘이 강하다 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 워낙 단기 매매가 심하니까 아마 내일 떨어질 겁니다. 아마 시간에서 아마 2~3%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원래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대 양보가 끝났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일단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12,500원대, 12,500원대 정도. 현재 가격대에서 아마 5%에서 6%, 7% 보니까 시젠 같은 경우도 봤더니 딱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시젠도 한 28,000원대에서 걸리는 것 같고요. 시젠도 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현재 지금 11,800원 정도 좀 되는데 최근에 주가 자체가 12,300원대 정도에서 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온다 한다 현재 가격대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5%,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 이럴 때 이런 종목 같은 급등할 때는 아마 이분이 분할매도한 것 같잖아요.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한꺼번에 타임 잡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분할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내가 20% 갖고 있으면 왜 급등할 때마다 5%, 10%, 5% 해가지고 부담도 줄이면서 그렇죠. 그렇게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좀 줄여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12,000원 정도까지 11,800원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이 정도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일단은 여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9,500원이거든요. 9,500원 이탈하게 되면 재료가 약발이 끝났다. 생각 이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는 관점. 위로는 그렇죠. 11,8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그다음에 꺾이는 시점 자체가 9,500원대 정도 되는 거니까 9,5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전량 매도하고 손 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중국 폐렴이 무서워가지고 진단키트를 사러 갔었나라는 생각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 내고 나오시라는 관점이십니다. 예, 12,8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9,500원입니다. 네, 덕자님께서 바이오를 못 끊는 이유다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쵸? 이 차트 보면 맞아요. 이슈 있으면 워낙에 크게 큰 방이 올라가니까.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항상 하지만 주의하셔서 그렇습니다.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한나송님께서 올려주신 LNF 진단하겠습니다. 좋았죠, 최근에. 네,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습니다. 네.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죠. 2% 하락하면서 18만 4천 원에 거래 마쳤는데 네. 시청자님 매수가 23만 원이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최근에 갑자기 좀 많이 올라오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LNF 지금 차트를 보면 가장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제는 바닥을 찍은 걸까요, 전문가님? 반등 찍고 반등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뭐 바닥 찍었는지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고요. 반등이 나올 수 그래요?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극재 소재업체들 4대 천왕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저는 이제 코스모 신세제를 끼웠었습니다.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고 MSCI 이제 지수 편입이 됐기 때문에 또 요즘은 이제 LG화학을 꼽거든요.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LNF 이렇게 이제 가는 쪽인데 LNF 자체가 좀 장기간 소외된 측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 못 시켰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 좀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코 LNF도 매출 추이가 줄어드는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 전반에 깔려 있는 건데 저는 장기 투자는 문제 없다고 보여지는 쪽인데 그렇게 막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 고공행진에 대한 목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규모의 성장은 계속 해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외형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규모의 성장을 해가는데 단기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이제 전방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를 내가 좀 매직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조금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LNF의 주가 상승 동력이 최근에 나왔던 이유는 역시나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었거든요. 뭐 이제 방탄 차량이라고도 좀 불러지는데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를 끌어올릴 만한 지금 단기 원동력은 부재한 상황이에요. 전기차 보조금이 없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그다음 메탈 가격 하락 등등. 이것이 이제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바닥을 좀 찍고 전방산업이 좋아지면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면 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방산업이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을 기업에서 제거한다면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다시 올라간다든지. 근데 이것이 뭐 제가 봤을 때 4분기, 1분기 때는 좀 어렵다고 평가되고 저는 근데 지금부터는 진입 시점을 좀 저울질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단기로는 제가 안 된다고 좀 보여지는 게 네. 단기로는 전방산업이 단기간에 그 개선될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단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LNF를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 상황에서 좀 해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저는 부정하고 싶은 게 개인 투자자들 수급을 보게 되면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집중됐습니다. 공매도가 정지된 이후에 하루 슈팅이 나고 나서 다시 가격 조정이 내려왔을 때 레인지 범위로 그때 대거 샀어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 5일 동안 보게 되면 소재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주가 누가 끌어올렸느냐?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 장세가 사실상 보게 되면 장기 투자에 가시는 분들은 계속 매직 기회로 활용할 것인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타라고 보여져요. 수급 상황에서는. 잠깐만. 그렇죠. 지금 15만 원 정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모멘텀 묻었을 때 팔고 이거를 외국인들은 또 매직 기회로 이어가는 쪽.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단기 이제 목표가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레인지 범위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단기 투자를 해가시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중기나 장기를 해가는 것이라면 사야죠. 중기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범위인지는 모르시겠지만 1년, 2년을 앞으로 내다본다면 지금 가격은 비싼 쪽이 아닌 것 같고 밸류에이션으로 목표가를 계산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 LNF에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주당 EPS가 11,000원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그럼 소재 파트니까 원래 그 배터리 3사 셀 업체보다 높은 밸류를 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재단 양극재가 배터리 3사 셀 업체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준다면 30배 정도예요. 그러면 최대치의 주가는 33만 원으로 보여지는 쪽이고 근데 그거는 2025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것이 지금 2023년 12월에 반영될 리는 만무하다. 그러면 지금
반등세는 저는 최대로 잘 가야 22만 원. 단기 목표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22만 원 올해는 안착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추가 매수단은 그 기간 행보로 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개인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럼 그들하고 비슷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매수는 15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한번 점진적으로 비중 늘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LNF 단기적인 개선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네. 목표가 단기 22만 원 전해드렸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 15만 원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내일은 태양님께서 또 이 종목도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가격대가 참 좋아요. 22,650원. 그러니까 네. 거의 바닥 아닙니까? 예, 최근으로 따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오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 수익 구간이에요. 네. 15%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입결을 더 해버려야 되는 건지 이 부분.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게 멀리서 아직까지는 안정권인데 다 이러고 있는데 예, 그게 약간 불안한 점도 있는 거죠. 네. 자, 운용님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할까요? 이수페타시스는 올해 이제 주가가 뭐 엄청 급등한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10,000원대에서부터 43,000원까지 400% 올랐었다가 최근 아마 우리 책임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11월 달에 21,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4,000원까지 올랐었다가 다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그 예사가 그 엔비디아발 반도체 HBM AI 반도체 쪽에 또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부각이 좀 된 회사니까 예사가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PCB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모멘텀이 좀 꺾여버리는 게 HBM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때는 엔비디아 그 클라우드라든가 네트워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이 네트워크 쪽에 들어가는 PC 위주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던 건데 지금 최근 시즌에서는 이제 원 디바이스 AI 쪽으로 네, 맞아요. 좀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네트워크라든 클라우드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는 거니까 네트워크에 그렇죠. 해당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맞아요. 투자 부분은 별개로 한다 그렇죠. 모멘텀 네. 자체가 네. 온 디바이스 자체는 네트워크라든가 클라우드 이수페타시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PC보다는 아는지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그런 떨어지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세 자체도 일반적인 HBM 반도체 쪽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반도체 쪽으로 약간 이제 관심 자체가 이동한 부분도 있던 거고요. 네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동안 그나마 그래도 예사가 또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노출된 상태에서 그런 또 부분도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이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사가 이제 AI 반도체 쪽에 관련 종목이니까 주가 자체는 여전히 뭐 주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가 않죠. 올해 실적 자체는 많이 떨어지지만은 2024, 5년도 기준에 PER이 지금 13배 정도 좀 떨어진 상태니까 대부분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2025년도 기준에서 PER 단위로 거의 뭐 40배 가까이 PER 단위니까 예산 13배 회사니까 물론 핵심 장비 측면에서 한미 반도체가 우위에 있지만은 그런 측면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떨어진 것들이 오늘 주가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 자체가 오늘 뭐 2차전지 소재 관련도 많이 떨어졌지만 기간 매도입니다. 기간이 오늘 얼마 팔았냐면 기간이 한 1,460억을 팔았는데요. 보시면 IT 쪽에 코스닥 시장의 IT 소부장 쪽에 매도 규모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를 팔았냐면 830억을 팔았어요. 1,460억 중에서. 절반 이상을. 근데 그들 팔았던 종목들이 약간 대표적으로 수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이제 개인 투자가들 쪽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보면 기관이 19만 주 팔고 외국인 21만 주 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10만 주 샀는데 기관이 12만 주 팔았어요.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거 뭐 대표적으로 HBM 반도체 수혜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외국인 투자가들 21만 주 샀고 기관이 9만 주 팔았어요. 다 똑같습니다. IT 종목들 오늘 빠진 것도 다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이 왜 팔았느냐? 이게 본래 이래요. 이게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 자체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살 때도 하루에 왕창 사버리고요. 네. 팔 때도 그냥 막 밀어서 팝니다. 이게 기관 투자가들 그래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자산인데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에 1,500억 코스닥 시장 2,000억 팔아도 개인 투자가들 사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가들은 팔더라도 그냥 밀어서 안 팝니다. 그냥 호가에 대놓고 매도 호가에 내놓고 파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냥 매수 호가에 수량만 있으면 각 내다 팔아버리니까 스타일이 다 완전 이게 영향력이 크죠.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 2,000억 팔아도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는데
오늘 기관 투자가들 1,400 팔았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1.8% 정도 급락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기관이 판다고 기관 투자가들이 매로 보면 대체로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좀 떨어졌는데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기관 투자가들 왜 팔았느냐? 기관 투자가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팔아서 다른 걸 사거든요. 일부 좀 보니까 약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이동하는 수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는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팔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외국 투자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돈을 가지고 들어 사기 때문에 다른 거 팔아가지고 교체 매매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매매에 나타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고요. 올해는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 상승 필요 때문에 의미 있게 반등 안 나옵니다. 최근에 32,000원대인데 32,000-33,000원대가 올해 반등이고요. 내년도는 여전히 내년도도 뭐 HM 반도체나 AI 반도체 주목을 좀 받을 거니까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겠는가. 올해 목표 주가 32,000원 정도. 그다음에 이 종목은 손절은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에 21,000원대 사셨거든요. 21,000원 아래로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싸게 사셨으니까 비중도 15% 정도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게 적당하니까 목표 주가 32,000원 정도까지 올해 보시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36,000원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좀 트렌드가 반도체 내에서 약간 움직인 것도 있고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잡아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종목은 환인제약입니다. 조이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 17,700원이에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보유한 지 1년이 넘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보니까 작년 연말, 올해 그렇죠. 초 가격대이네요. 올 한 해 이 종목이 정말 많이 떨어졌고 힘들었습니다. 시청자님도 참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정보도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간외에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맞춤 정신건강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랬죠.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환인제약이 그 수혜주로 조금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이용하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근데 수익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렵고. 네, 우리 시청자님은 아마 환인제약을 보유하신 지 1년이 넘었다 그러면 기술적인 걸 많이 가미해서 사셨을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걸 많이 가미하는 상태에서도 제약업체다 보니까 실적도 좀 되는 기업이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걸 진입을 할 때 기술적인 점수 포인트를 많이 뒀다면 기술적인 손절이 필요한 거고요. 기술적인 걸 내가 봤지만 조금 더 글로벌 시황이나 기업의 모멘텀 이런 걸 더 봤다면 성장성이나 기술적인 것을 이탈했을 때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환인제약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차트를 좀 돌려보니까 시청자님 아마 여기를 보고 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보면 여기 지금 좌측에 차트 거래량이 동반된 게 2022년 3월과 4월에 있습니다. 네. 밑에 봐도 뭐 장대 양봉이 좀 솟아있는 부위가 좀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사신 건 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진입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좀 주고 기간 조정은 오랫동안 여기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상하이 봉쇄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변수를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술적인 걸 많이 보셨다면 지금 손절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을 받느냐? 그렇게는 환인제약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습니까? 2022년에 이제 실적이 피크를 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12 관련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이제 내전증 치료제가 핀펫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 등재를 실패하면서 제네릭 제품들이 굉장히 호황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SK 케미칼 하나 있고요. 빔스크정이 있고요. 두 번째가 환인제약의 네오펫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고 작년에 올해도 제약업체다 보니까 2, 3분기에도 호실적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결국은 글로벌 매크로 변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대외 변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올해 지금 뭐 전반기에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님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못 하셨어요. 본전까지 회복하는데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단기 반등세는 제가 봤을 때 15,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를 더 한다면
뭐 금리 환경이 좀 바뀌고 조금 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우호적인 환경이 간다면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손실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6,500원 정도까지. 비중이 10%니까 15,500원과 16,500원이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이 정도 레인지 범위에 오면 한번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인제약은요, 단기 반등 시 손실 줄이는 전략이고요. 15,500원 가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매수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왜요? 이렇게 살 수가 있죠? 메시아님께서 V원택을 V원택. 보내주셨는데 네. 좀 오랜만에 들어요. 그리고 매수가가 8,000원이십니다. 8,000원. 거의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제일 발바닥? 그러네요. 네, 와 진짜 그 20% 담고 계시는데 부럽네요. 네. 최근에 다시 올라와요. 근데 네. 최근엔 121선을 시원하게 못 넘습니다. 거기가 약간 좀 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관련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지 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운용용님 V원택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저한테 진단 잘 올리신 것 같은데 저도 요즘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주식이기도 한데요.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인데 회사가 본업 자체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하다가 2차 전지 장비 쪽이에요. 네. 근데 회사가 이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로봇 관련 종목을 알려준 자체가 이 회사가 로봇 관련 회사를 최근에 한 2년 동안 2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네. 시스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또 2020년 말 정도에 한성 웰텍인가 그 산업용 무인 그 지게차라든가 그 자동화 관련해서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합병한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로봇 시장 자체가 크게 보면 이게 협동 로봇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있거든요. 협동 로봇 시장 자체는 아다시피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 점유율 글로벌 4위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AMR이라고 이게 자율 로봇 그 서비스용 자율주행 보행 로봇 쪽이 AMR 로봇인데 두 개 산업이 두 개 그 부분 자체 중에서 협동 로봇 시장 연평균 글로벌 시장이 35% 성장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AMR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바일 로봇이라고 그러죠. 모바일 로봇이 37% 정도 성장한다니까 협동 로봇보다 이 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모바일 로봇이거든요. 시스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로봇이라는 회사 자체가 아직까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거의 없거든요. 네. 내년도 가면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액이 1,200억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2,500억. 그런데 이 회사가 이미 로봇 쪽에서 수주가 보니까 작년도에 한 150억인데 지금 보니까 올해 한 400억인가? 내년도는 한 700억 정도까지 순수한 로봇 쪽에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가 로봇 관련 종목 쪽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바뀌어가고 있군요. 그래서 실적 자체도 수장보다 확실히 눈에 띄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주들이 이제 그 속도 맞추고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가지고 때가 많이 탔지 않습니까?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이 종목도 물론 보시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뒤늦게 이 종목 이제 1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시장에서 알려준 주식이라 하지만은 순수하게 앞서 이렇게 AMR 로봇 쪽에 실적으로 그 실적이 좀 따라주는 회사니까 충분히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저점도 잘 사신 거 봐서는 아마 이제 공부하시고 좀 사신 게 아닌가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참 괜찮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보시면 계속 사고 있어요. 11월 20일 이후로 지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약간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나왔지만은 대체로 최근에 보게 되면 1,800원대 정도 저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20% 정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충분히 제가 보면 14,500원 이상까지는 가야 되는 주식 같아요. 왜냐면 시가총이 1,700밖에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매출액이 따라주는 회사고 가장 성장성이 큰 모바일 로봇 시장 쪽에서 회사가 집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상하지 않겠는가. 14,500원까지는 보유 관점이시고요. 충분히 좀 약간 눌림이 나온다 한다면 뭐 비중 확대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트로 본다는데 20종 평균선이 지금 올라온 선이 뭐 10,000원대인데 10,000원을 이탈한다 한다면 약간 비중 조절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V원택과 관련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상황. 목표가 14,000원에서 15,000원이고요. 손절가 10,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PNT인데요. 이 종목은 또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께 꼭 질문을 드려야 되는 종목이죠. 그렇죠. 한강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매수 타점이 오늘 들어가셨다고 해요. 49,350원이고 10% 매수하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늘장에서 바로 또 이렇게 손실을 보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김민준 전문가님의 7월달 추천 종목이었죠. 7월달 바닥에
주가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꼭대기에서 3차 목표가까지 잡아주시면서 큰 수익을 전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딱 그 3차 목표가 이후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자리로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진입을 하셨는데 잘 들어가신 건지 지금부터의 P&T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2차전지 장비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P&T로 승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판단이고요. 어쨌든 롤트롤 장비 그리고 전국공정 쪽에서는 뭐 탑픽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요즘 제가 이제 올해 봤던 기업들이 A-프로, M+, CIS, 뭐 나인테크 등등 이렇게 좀 P&T까지 5종목을 좀 봐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 매출 수주 잔고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들을 호실적을 썼었어요. 맨 처음 호실적을 썼던 기업은 이제 활성화 장비를 만드는 A-프로였고 2분기 때는 M+, 3분기 때는 CIS가 호실적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공매도를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공매도 정지가 되면서 좀 효과를 받고 네. P&T는 단지 이제 공매도도 많이 있었지만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죠. 이렇게 되면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뭐 어떤 이유가 됐던 뭐 AS 건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변명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뭐 기업이 증명해야 될 일이지 실적 부분은 주주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반대로 해요. 반대로. 주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건 기업이 증명해야 될 건데. 근데 네. 앞으로 모멘텀들이 일단 많이 있느냐. 수주 잔고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북미양 쪽으로 계속 수주 받아놓은 것들이 매출이 인식이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장비사마다 좀 틀린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수주 받은 기업들, 대폭적으로 늘어났던 기업들 내년에 좋아지잖아요. P&T도 올해 400% 넘게 매출이 늘었거든요. 수주 잔고 받은 거 추정치로. 그러면 지금 앞으로 모멘텀은 어딨냐? 결국은 이제 LFP 쪽이죠. LFP를 지금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 양산을 본격화한 다음에 200m 와트시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으로 에너지 저장 창고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LFP에 관해서 오해들이 좀 많으신데 LFP가 기술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비회사가 개발했죠. 네. 단지 삼원계 배터리가 훨씬 진입 장벽이 높고 각광을 받아요. LFP는 에너지 저장 창고예요. 엄연히 따지면. 단지 LFP가 장착된 전기차가 굴러가는 것을 사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유튜버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LFP가 장착된 자동차를 사면 돈이 없는 건가? 잘못된 건가? 이런 비난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매국노다.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 소비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택해서는 안 되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이 개발을 해가는 거고, 아주 그 고부가 가치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3원기의 LFP에 대한 점유율까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넓혀간다면 앞으로 시장은 2차전지 전반에 좋아질 거고, P&T는 거기에 맞춰서 모멘텀도 향해를 하고 있고, 매출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다. 단지 이제 인식이 되는 기간은 올해는 기대감에 반영이 되었고 내년에 이제 실적이 적자가 아닌 이번에 영업이익률 70%가 떨어졌거든요. 내년에 네. 다시 좋아지고 4분기 좋아지고 1분기 좋아진다면 바닥권에서 올라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 단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좀 2차 전지 딴 안에서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장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인식의 변화는 조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구간에서 사셨다. 앞으로 주가가 좀 더 밀린다면요. 뭐 지역적인 매크로 변수 때문에 더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닌 내년 목표 주가는 저는 8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잘 하셨네요. 오늘 바로 떨어져서 좀 걱정 많으셨을 텐데 네. 내년까지 8만 원 목표가 높여드렸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수익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부 네. 공통 종목 미리 좀 예고합니다. 분리막 맛집 SKIE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바닥 찍고 요즘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도전 중이십니다. 네.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2부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